이제 조국혁신당이 오늘 오전에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장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제 뭐 소환 가능성 관련해서도 뭐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이긴 한데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되니까 공수처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뭐 대단히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단서를 달았으니까요. 조국혁신당이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도 고발이 돼 있어요. 예전에 참여연대가 고발해서 지금 공수처에도 과거에 고발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그리고 이건 어차피 검찰에도 중복으로 먼저 고발이 돼 있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수처에서도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결국은 검찰로 이첩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국혁신당도 이런 걸 다 알 텐데 지금 고발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2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국회 안에 존재감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그 박은정 의원을 뭐 법사위 일소위에 그 들어가게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또 한번 논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고발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뒤에 어차피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것은 진실을 규명하려고 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공수처가 수사를 이걸 하냐 마냐, 이래서 여사가 공직자는 일단 아니잖아요. 특수지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행정관들,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개입됐다면 이것도 뭐 수사할 수도 있고, 공직자 관련돼서는 공수처가 달라 그러면 수사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오동훈 처장이 청문회 때도 그렇고 국회에 얼마 전에 법사위에 나가서도 그렇고 모든 발언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면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잖아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인데, 그러면 좀 더 강하고 해야, 강한 메시지들을 줘야 밑에 수사팀들이 보다 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공수처장의 의지를 밑에 수사팀에서 제대로 알려면 회식을 한 4번 정도 해야 되는데, 네. 메시지가 일단 어느 정도 분명해야 밑에서 그 뜻을 알지. 그러면 공수처장이 지금 이게 필요하다면인데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밑에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흔들리죠. 그래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의 지시는 명확해야 되고 이걸 네. 아래에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사실 스텝이 좀 꼬이는 것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취임 일성이 법 불하귀,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인데 그게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가지고, 공수처장이라면 뭐 지금 앞서 일대 공수처장도 솔직히 그러지 못했는데 보다 강경한 공수처의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됐고, 그런데 너무 유약하신 분들이 오신 거 아닌가라는, 근데 그런 부분을 스스로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예, 있는. 내가 공수처라는 건 사실 고위공직자, 검찰이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만든 곳인데, 그러면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내서 앞으로 수십 년간 공수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기반을 닦은 그런 의무감, 이걸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종합 청문회 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어요. 사실 정무위에서도 이제 권익위 관련해서 뭐 증인 채택이 뭐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요, 이게 저는 조국혁신당의 한계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 본인이나 이 가족이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증언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슨 뭐 김건희 여사 종합청문회라고 해서 뭐 명품백이든 이런 걸 청문회에서 물어보면 거기 나와봤자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하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 변호사 출신이라서 이걸 너무 잘 알 거거든요.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도 이미 그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증언대에 세워봤자 어차피 증언 거부하는 거 신장식 의원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앞서 제가 그 공수처에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것도 보여주기성 고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수 정당이니까 튀고 싶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혁신당이 좀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야당이 청문회라는 상당히 좋은 장치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많이 뚫고 나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문회는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뚜렷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이거 뭐 이해 못해, 용납 안 돼라고 하면 동행명령자까지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안 나오면
뭐 벌금 내야 돼요. 뭐 징역형도 있고 벌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있고 또 청문회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위증이면 이것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는 안 나오거나 본인을 위해서 뭐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관들 2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의 말에 따르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안 나오면 역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에서 외신 같은 거 보면 미국의 뭐 구글이랄지 거대 테크 기업들이 청문회 나와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꼭 이 정치적 현안 말고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궁금한 것도 중요한 쟁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이게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조모 행정관도 지금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했다는데 예. 본인이 조사받는 처지에 청문회 나오면은 당연히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몇 가지 사실도 물론 다 입을 닫으면 뭐 예를 들어 그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 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완전 입국 따시구나. 그런 것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권익위 같은 경우에 종결 처리하면서 그 수수 의혹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의결에 참여한 권익위원 중에 이제 최정무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뉴스 바사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가 이렇게 이제 종결 처리를 한 것이 정무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최정묵 의원이 이번에 사퇴한 것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보면은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보여주기성 사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일단 권익위 상임위원도 아니고요. 그 비상임위원인데 국회 민주당 추천 몫이에요. 법률가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행정관, 원혜영 의원실 비서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임명돼가지고 지금 임기가 한 4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이고 비상임위원이다 보니까 지금 본인 그 활동을 다 하고 계신데 겸직을 해서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한테 강연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정치인 내지는 정당인에 가까운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걸 문제 삼아서 유일하게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노이즈성을 의도한 사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물론 그렇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무적으로 이게 잘된 결정인가.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이 결정에 널리 동의하시겠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은 사퇴를 하셨지만 그 15명의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럼 본인이 설득력 있게 그 종결에 찬성하는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그 결정이 잘못됐고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것처럼 사퇴로 뭔가 그 의사표명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송영은 의원님 지적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권익위의 결정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몇 년 동안 처음 본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보는데 관계자 얘기로 나오거나 뭐 익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국민 상식과 이렇게 완전히 배치되는 거를 그것도 공식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냈다. 저는 그거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 의도야 모르겠지만 최 의원이 사퇴한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권익위 게시판이 난리가 났대요. 몇몇 분들이 선물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 여사에게 외국인을 고용해서 300만 원짜리 300만 원어치 엿을 보내고 싶은데 요게 문제 없습니까? 아주 신나 죽겠습니다. 빨리 답 좀 주세요. 요런 게시판에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권익위가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민들의 상식에 봐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한 제가 볼 때 14살만 넘으면 누구나 이게 말이 돼라고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앞서 이제 송 의원님은 설득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분들이 그때 찬성한 8명의 위원들이 본인의 정말 양심을 걸고 본인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생각을 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사나 대통령실이 권력이니까 그냥 쉽게 끝내줬다라고 봅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드러난 걸로만 보면 이분의 사퇴는 바람직하고 나머지 분들도
최소한 양심을 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공적 기관이 어느 정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상식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익위가 사실은 이렇게 그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결정이나 입장을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 2021년 10월에 당시 전현희 위원장 시절입니다. 국회에서 권익위 국감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예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변호사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무료로 변론하거나 혹은 현저히 저가에 변론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국감장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뭐 이런 것은 청탁금지 위반이 아니다. 뭐 친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는 권익위 회의조차 안 했어요. 그냥 위원장이 국감장에 나가가지고 그런 건 청탁금지법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권익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들끓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 권익위 한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로 한계도 있고 그동안에 노출한 문제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 뭐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체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권익위원장이 이재명 도지사의 편을 들고 이번에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종결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고 이러니까 차제에 그러면은 권익이라고 하는 기관을 어떻게 개편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약간 다르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종섭 대사 호주 런 사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쟁점들이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변호인들이 이 청탁금지법이냐 무료 변론들이 위반됐냐 안 됐냐 핵심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도지사를 당시 싫어했던 분들은 그거 그냥 완전히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사실은 공짜로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런 대가를 바라고 공짜로 변론을 해준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민변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무료로 변론을 하지 않느냐. 당시 송두율 위원장도 비슷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 다 명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파적으로 또는 의견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건데 이종섭 대사의 호주 런 문제랄지 이번 권익위 결정은 저는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의견이 갈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줬으면 여사 선물이니까 괜찮아. 마치 지하에서 이렇게 건넨 디올백이 외교 선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상식 있는 분이 누가 이걸 선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물론 여당 쪽 패널 분들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보면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뒤돌아서서는 또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문제도 염가에 변론을 해주면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당연히 있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아니 봐요. 왜냐하면은 변호사들은요 이게 지역 구민들한테 무료로 변론해주면 기부행위 위반으로 변호사가 정치인인 경우에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아요. 청탁금지법은 다르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답변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러면은 이번에도 어떤 정파적인 결정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면은 차제에 이런 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과연 체계 정합하지 않게 존재해야 되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